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메디치 경제의 신혜선입니다. 올해도 마지막 분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자산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디치 경제에서는요, 남은 한 분기에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개미 투자가를 위한 꿀팁, 이런 제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늘 메디치 경제를 사랑해 주시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키워드 4가지를 가지고 한번 내 자산 지키기 꿀팁을 들어보려고 하기로 했으니까 4가지는요, 제가 잘 잡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걱정이 많은 중국 펀드. 중국 요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채권. 네. 이거 사실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보통 하는데 이거 아니란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는데 이제 해외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미국 상황 보면 좀 골치도 아플 것 같고, 그다음에 연말로 다가오니까 배당주. 네. 이 줄이니가 잘 잡았습니까? 4가지 아이템. 예, 네. 예.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좀 들려주셔요. 일단 중국 펀드. 저 중국 펀드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소액으로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이게 대충 플러스였는데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한 2%일 때 지금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이왕치다 갖고 있었는데 네. 계속 갖고 갈 거냐. 저 같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예, 요즘 중국 펀드에서 예. 돈이 빠져나가고,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지금 중국 펀드를 6개월 들고 있을 때 더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건 실은 답이 없는 건데요. 다만 일반론으로서 우리가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 투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국에서 중국 투자에 대한 붐이 일었던 거는 2006년, 7년입니다. 네. 그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가 될 거다라는 것도 있었고, 중국 중심이었던 떠오르는 신흥국 4개, 브릭스 펀드 열풍이 있었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중국 펀드에 돈을 물으려고 했던 사람의 생각은, 야, 중국이 고성장하니까 저기 내 돈을 묻어서 한번 돈을 불려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그 판단 자체는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옳았습니다. 2007년 이후로 중국 경제 걱정이 많다 그래도 5% 성장을 했고요. 중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과 비교해보면 훨씬 높았거든요. 저기가 고성장하니까 내 돈을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게 고성장했던 건 맞았습니다. 근데 최근 올 들어서도 중국 증시의 성과가 좋지 못하지만 2007년도 돈을 묻은 이후로 중국의 본토 증시는 그때 대비해서 한 40%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주가 등락은 저는 맞출 수 없는데, 그래도 장기간 돈을 물어두면 주가 지수가 16년 가지고 있었는데 40% 떨어졌다. 16년에 은행에 예금만 해도 거의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건데요. 경제가 고성장을 한다는 판단은 맞았는데 왜 주가는 못 올랐을까? 왜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8, 90년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8, 90년대는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고성장을 했고 경제 활력이 높았던 시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주식의 성과가 좋았느냐? 주식이 좋았던 거는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3, 4년 좋았고, 나머지 기간은 경제는 고성장했지만 주식은 못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인 자산은 주식과 채권,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채권과 주식이 전통적 금융자산이고요.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투자 대상은 대체 투자라고 부릅니다. 부동산도 대체 투자고요. 원유 투자하는 거 다 대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가장 기본적인 금융자산의 형태이거든요. 근데 채권의 역사는 한 5,000년 됩니다. 근데 주식의 역사는 동인도 회사 때부터 잡아도 한 4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주식이 채권보다 역사가 짧으냐? 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채권은 차용증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한 10만 원 빌려서 언제 갚을게요, 이자는 얼마 할게요 라고 하는 개인의 차용증도 채권의 형태입니다. 간단한데요. 주식은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회사의 기원인 동인도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나 뉴욕에 있는 귀족들이 인도네시아와 인도와 교역하는 배에 투자한 겁니다. 여러 주주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배를 하나 사서 투자했다 그러면 위험이 너무 크죠.
가다가 막 침몰할 수도 있고 분산 투자에서 주주들이 된 겁니다. 근데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주주들이 그 배를 직접 안 탈 확률이 높죠. 위험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선원과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인 주주들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 경제에서 주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고성장을 하면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돈이 주주들에게 잘 넘어와야 됩니다. 동인도 회사를 예로 들면 인도에서 향신료를 싣고 오는 선원과 선장이 빼돌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이고 주주들에게 잘 갖다 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세게 되면 경제가 고성장하더라도 주주들은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8, 90년대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분식회계가 있었어요. 우리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할 정도로 기업은 벌지만 빠져나가는 게 많고요. 또 기업이 가진 자율권이 인정되지 못했어요.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10대 재벌이었던 그 국제그룹이 대통령 눈밖에 날리면 한 바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중국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뭐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로 중국이 상당히 사회주의 이념 지향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중국 인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권리이지만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게 아니죠. 시진핑 들어와서 공동부유한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얼마나 옥죄습니까?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에서부터 사교육업체, 심지어 배달업체까지. 그래서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변화들이 주주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신흥국 투자의 내재가 된 위험이라고 봅니다. 경제가 고성장하지만 주식이 그 성과를 못 쫓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8, 90년대처럼. 그래서 지금 중국을 대체해서 뭐 베트남이 뜬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투자 안 할 때 2, 3년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지. 내 돈을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묻어두니까 내 자산이 불어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중국은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이럴 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펀드는 지금 환매하시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인프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할 순환적인 사이클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 지금보다 또 유리한 10년 동안 주가가 40% 밀렸으니까 적어도 중국 그 주가에 거품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런 어떤 그 파도나 변동성을 사고 팔아야 될 증시이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일반은 내 돈을 장기간 묻어놔서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전 신흥국 2, 3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금 팁 주셨어요. 근데 지금 중미 갈등이요. 미중 갈등도 굉장히 영향을 서로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한테. 중국이 훨씬 불리하죠. 예,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면은 자기만의 내수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경제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한 20, 30년 보낸 것도 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 이런 걸 통해서 환율 주권을 미국에 내줬죠. 엔화 가치가 막 절상이 되는데 그때 일본인들이 가졌던 마음 속에는 우리가 1억 내수 이런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 국민의 절대 규모는 그 내수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안 됩니다. 미국은 70%가 되고요. 그럼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민간 소비 이런 거 아니고요. 부동산 지으면서 내부적으로 성장한 것과 수출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그런 거라 그러면 부동산과 수출인데 지금 부동산은 지금 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수출도 미중 간의 갈등 과정에서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도 미국도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뭐 중국이 훨씬 더 큰 저는 코스트를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를 보면 그 소위 주식형 펀드 쪽에 들어갔던 돈들은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당 어떤 기업의 주가가 그 경제 지표 좋아지는 것처럼 당장 개선되거나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건 또 무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그 구조와 경제 지표를 보실 때 구조적 요인과 순환적 요인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조는 뭐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는 사이클을 그리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인데요. 중국은 뭐 구조적으로 나쁜 경제 구조라고 봐요. 부동산 의존도 높은데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을 통한 성장이 어렵고 수출도 타격을 받으니까, 다만 순환으로 보면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는 사이클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 들어서 중국 경제가 계속 둔화가 됐기 때문에 뭐 한 2분기, 3분기 정도의 경기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뭐 구조적으로 좋은 뭐 이런 쪽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국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한 1년 정도 가지고 계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저의 예상은 말씀드리는데, 다만 시간을 묻어뒀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든 투자에,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타이밍을 잘할 수가 없어요. 바다임 같은 거 사도 손해보고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의사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뭐 시간을 두게 되면 중간에 배당을 받고 하면서 손해본 게 회복이 되는데, 중국과 같은 신흥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인기를 따라가거든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올라갈까 돈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면 후행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은 변동성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흥국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투자는 비쌀 때 들어가고 쌀 때 나오게 돼요. 근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내가 그런 타이밍의 의사결정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그 변동성을 사고 팔아야 될 신흥국에서는 조금 역행 투자를 해야 돼요. 중국 펀드가 좋다, 베트남 펀드가 좋다 그럴 때 한번 좀 의심해 보는 게 맞고요. 그건 아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을 때 저널리스트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손이 안 가요.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은 사람들의 그 끌어들이는 주가 자체가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중국 주식은 역설적으로 지금은 거품이 많이 빠졌고 순환적으로는 기회가 또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그때 또 잘 털고 나오는 게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기 보유는 신흥국처럼 이 법적, 제도적 내 재산을 잘 지켜줄 수 있는 무형의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저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